한국이라고요? 저는 고대 문명의 전문가인데 고작 한국의 문명을 공부하라니요? 예상치 못한 초대 권유에 논란한 유럽의 고대 문명 전문가가 놀라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의 고대 문명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대학교 사무실에서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어수선한 책상 위를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는 고대 문명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발굴 현장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가까운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죠.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수천 번도 넘게 해왔던 것처럼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메일은 달랐어요. 사무엘 카터 박사님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강연 시리즈에 박사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했어요. 20년간 고고학자로 일하면서 고대 로마 도시를 발굴하고 마야 신전을 밝혀내며 이집트의 무덤을 연구했어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강연도 해왔죠. 그런데 한국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창피했어요. 제가 고대 문명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제 사무실 책장에는 고대 문명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한국에 관한 책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책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죠. 이메일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강연 시리즈 외에도 한국의 주요 역사,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일주일간의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었고 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처음 든 생각은 정중히 거절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쌓아온 익숙한 일상강에 고대 지중해 문명 연구, 그리고 다음 그리스 발굴 계획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 편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서양 고고학 전문가로서 한국 역사에 대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젊은 대학원생 시절 첫 발굴 현장 앞에서 신난 표정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호기심 많고 배우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요. 언제부턴가 제 전공 분야에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도전을 외면하게 된 걸까 싶더라고요. 다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지도들이 갑자기 불완전해 보였어요. 오로지 서양 세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선반 위 유물들도 유럽과 아메리카 문명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었고 그건 인류 역사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리며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학과장이 보내온 거였는데 다가오는 교수회의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메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브라우저를 열고 서울에 관한 이미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 활기찬 전통시장, 그리고 안개 낀 산속에 자리 잡은 절들을 보면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찾아볼수록 이번 초대가 단순히 강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지식의 큰 공백을 채울 기회였어요. 제가 어떻게 고대 문명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작 세계사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우스를 움직이는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답장 버튼을 클릭하니 빈 이메일 페이지에 깜박이는 커서가 보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속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출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내내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식어가는 커피는 뒷전이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그 호기심 많던 대학원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껏 거의 생각조차 안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다음 대모험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초대가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여름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여러 도시를 여행해 본 적은 있지만 서울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곤했던 제 눈이 순식간에 커지며 주변 풍경을 바라봤죠.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현대식 건물들 바로 옆에 전통 한국 건물들의 곡선 지붕이 살짝살짝 보이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카터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밝은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저는 김지은이에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이드를 맡게 될 거예요. 긴 비행 끝에 마주한 친근한 얼굴이 참 반가웠어요. 사무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배낭을 고쳐매며 미소를 지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은 씨.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잎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도로 표지판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고 버스와 차들은 매끄럽게 교통 흐름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위로는 고가로 된 전철이 마치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고요. 서울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 표정을 본 지은 씨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한 도시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경복궁을 보면 깜짝 놀랄걸요. 1시간쯤 지나서 우리는 드디어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어요. 연구하면서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어요. 광화문이라는 정문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목조 건물의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문양들이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는 듯했죠. 이 궁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지은 씨가 설명하면서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395년에 지어졌는데 1500년대 일본 침략 때 불타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재건됐는데 1900년대 초반에 또다시 파괴됐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매번 이걸 다시 세웠어요. 역사를 결코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궁의 돌담에 손을 대보고 거친 표면을 느껴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재건된 거예요? 궁의 생존 이야기가 놀랍기만 했어요. 지금 보이는 궁은 사실 1990년대에 시작된 복원 프로젝트의 결과예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많은 건물이 전통적인 방식과 재료로 재건됐어요. 장인들이 몇백 년 전 건축가들이 사용했던 동일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궁의 여러 구역을 걸어 다녔어요. 돌길 위로 우리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 근정전이라는 정전이 우리 앞에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중 지붕의 끝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 위로 올라가 있었고 용과 봉황이 새겨진 나무 기둥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시선을 따라오는 듯했어요. 궁의 정원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잔잔한 연못은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나무들은 산을 배경으로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전통 의상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서울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기 보세요. 지은 씨가 멀리 있는 독특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게 경회루라는 건물이에요. 인공섬 위에 세워진 건데 연못 한가운데에 있죠. 옛날에 왕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연회를 열었대요. 그 축제들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저도 상상이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밤하늘의 등불이 반짝이고 그 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전통 음악과 웃음소리가 연못 너머로 메아리치는 것도 들리는 듯했죠. 궁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한국을 재연구해서 간과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어요. 오후가 되어 해가 점점 기울면서 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지은 씨가 저를 궁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한국 녹차 한 잔씩을 주문했어요. 서울은 어떠세요? 지은 씨가 능숙하게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저는 차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돌 하나, 건물 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과거에 멈춰 있지 않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네요. 지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게 서울의 특별함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쌓아가요. 차를 다 마시고 나니 이 흥미로운 도시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서울은 단 하루 만에 책을 읽으며 몇 주간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제게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야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운데 제가 경주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기가 한국의 벽 없는 박물관이에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역사적인 도시를 여행해봤지만 경주는 뭔가 특별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초록 언덕처럼 생긴 고분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현대식 건물들이 1000년이 넘은 사찰들 옆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는 역사가 단순히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신라 시대에는 경주가 한국의 수도였어요. 지은 씨가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설명해 줬어요. 1000년 가까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 시절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이 이 거리에서 걸어 다녔을 모습을 말이에요. 지은 씨는 저를 첫 번째 목적지로 안내했어요. 커다란 잔디 언덕으로 이루어진 대릉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언덕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이건 신라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에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언덕들은 완벽하게 둥글게 다듬어져 있었고 깔끔한 초록 잔디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어떤 것은 4층짜리 건물만큼 높았어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고고학자로서의 호기심에 못 이겨 물었어요. 네. 천마총이라는 무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뜻은 하늘의 말 무덤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서늘해졌고 눈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장엄한 나무로 된 매장실이 보였어요. 지은 씨가 이곳에서 발견된 보물들을 가리켜 주었어요. 섬세한 나뭇가지 모양으로 장식된 금관, 옥장신구, 그리고 무덤 이름의 유래가 된 하얀 말이 달리는 그림까지 있었어요. 신라인들은 정말 대단한 장인들이었네요. 제가 진열된 황금 허리띠를 자세히 살피며 말했어요. 이 정교한 디자인은 제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본 것들 못지않아요. 그날 하루 동안 지은 씨는 경주의 다른 보물들도 보여줬어요. 우리는 안압지로 갔는데 이곳은 신라 왕족들이 잔치를 열고 고요한 물에 비친 달을 감상하던 인공 연못이었어요. 연못 주변의 돌담은 칼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진짜 사로잡은 건 다음 목적지였어요. 바로 첨성대라는 천문대였는데요. 돌로 쌓은 벽 모양의 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지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7세기의 선덕여왕 때 지어졌어요. 저는 천문대를 천천히 돌며 블록을 세어봤어요. 여기 돌이 362개예요. 지은 씨가 설명해 줬어요. 이건 음력으로 한 해의 날수를 나타낸 거예요. 창문은 중요한 별자리와 성자에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저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돌로 만든 과학기구였어요. 그럼 신라인들은 1000년 전에도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네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이 천문대를 사용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축제를 계획하며 달력을 만들었어요.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선덕여왕은 별을 이해하는 게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대요.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천문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탑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평생을 고대 문명을 연구하며 살았는데 이번 여행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스케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신라 시대 사람들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이 천문대만 봐도 그들이 진지한 과학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덤 속 공예품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예술가였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안압지의 돌담을 보면 정말 뛰어난 건축가였던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단지 한 도시일 뿐이에요. 지은 씨가 상기시키듯 말했어요. 한국에는 더 많은 곳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렘과 동시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했는지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신라인들은 단순히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세계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별을 연구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고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작들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도시를 걸어갈 때 현대식 건물들이 밝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대 신라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거리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황금관을 만들던 장인들, 그리고 완벽한 돌담을 쌓았던 건축가들까지요. 경주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과거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끈기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고고학자로서 여러 사찰을 봐왔지만 불국사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감정이었어요.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불국사로 향하는 동안
아침 안개가 걷히자 고대의 돌계단이 사찰 정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지은 씨가 말하길 이 계단은 원형 그대로라며 1300년이 넘은 역사적 유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닳고 다른 돌에 손을 얹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거쳐 이 계단을 올랐을까 상상해봤어요. 이 계단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지은 씨가 말하며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계단은 속세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길을 상징하거든요. 저는 돌계단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이들의 발걸음에 의해 매끄럽게 닳아 작은 홈들이 생긴 것을 유심히 봤어요. 사찰의 경내가 그림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지은 씨가 설명해준 대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두 개의 석탑이 마치 고대의 수호자처럼 사찰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두 탑은 양식이 달랐는데 하나는 단순하고 우아한 반면 다른 하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보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이 석탑들을 보면 옛날 한국 장인들의 기술을 엿볼 수 있어요. 이 문양들을 만들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깎았어야 했을 테니까요.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소량기와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승려들의 부드러운 연불 소리가 들렸어요. 현대의 일상은 아주 멀리 있는 듯했죠. 지은 씨가 저를 조용한 마당으로 데려가 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사무엘 씨. 지은 씨가 말했어요. 불국사는 단순한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한국 불교가 인생의 균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녀는 사찰의 여러 구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연히 배치된 게 아니에요. 건물, 돌, 정원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때 회색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갔는데 그 모습이 수백 년 전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을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관광 명소나 박물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신앙과 배움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다보탑 앞에 섰을 때였어요. 지은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 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탑이 지어질 당시 한국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돌 쌓아가며 건축을 이어갔죠. 저는 그 웅장장한 조각들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각각의 돌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깎이고 배치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몰탈 없이도 전쟁, 침략, 자연재해를 견뎌내며 오늘날까지 서 있었어요. 이걸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이걸 처음 시작했던 장인들은 아마도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할 거란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미래 세대에게 중요할 거라고 믿었죠. 그 말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고고학자로서 늘 고대 유물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다보탑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옛날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이 돌들에는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헌신, 지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사찰의 명상홀에서도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 씨는 한국 불교가 자연과 인간의 삶의 조화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설명해줬어요. 그 홀의 나무 바닥은 세월을 거쳐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열린 문 밖으로는 산이 보였어요. 사찰의 모든 설계가 안과 밖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 우리는 사찰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고대의 두루마리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불국사가 침략, 화재, 전쟁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1592년 일본 침략 당시 지은 씨가 말했어요. 승려들이 많은 보물들을 숨기고 보호했어요. 이건 단순히 귀중한 물건이 아니라 한국 정체성의 일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다보탑 앞에 섰어요. 저녁 햇살이 돌에 비쳐 황금빛으로 빛났고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고대 문명을 연구해온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강렬하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불국사는 단순히 옛 전통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들을 새로운 세대에게도 생생하고 의미 있게 전하고 있었어요. 고대의 계단을 다시 내려오면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과거가 죽고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우리가 간직한 신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지혜 속에 살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불국사의 역사적 사실을 찾으러 온 고고학자로서 왔지만 훨씬 더 소중한 걸 발견하고 떠났어요. 한국 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정신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남산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해가 서서히 저물며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래로는 서울이 거대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펼쳐져 있었고 황혼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고 마지막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이 정말 대조적인 도시라는 게 느껴졌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곡선의 알록달록한 지붕을 가진 고대의 절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넓은 도로를 따라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한편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전망대 가장자리에 있는 조용한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아서 제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번 여행에서 그렸던 스케치들과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경복궁에서 본 정교한 문양들을 그린 그림들, 첨성대에서의 천문학적 발견에 대한 기록, 불국사의 평화로운 정원에 대한 묘사들이 있었죠. 노트의 각 페이지는 하나의 발견과 배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졌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이 나라가 세계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이제 와서 보니 한국은 그저 지도 위에 또 다른 점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혁신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제 뒤쪽에서는 엔서울타워가 불을 밝히며 산 전체에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 무리가 사진을 찍고 웃으며 지나갔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은 도시의 풍경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부부들은 손을 잡고 저녁 공기를 즐기며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고대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이번 주 내내 저를 도와준 가이드 지은 씨가 제 옆 벤치에 앉았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카터 박사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녀가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노트를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 배운 것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평생 동안 고대 문명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한국이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서 마지막 석양의 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요. 이 땅이 가진 모든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경복궁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과 왕비들, 첨성대에서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 불국사에서 기도했던 불교 승려들, 이곳들 각각이 인간의 창의성과 헌신, 그리고 지혜에 대해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저녁 공기가 더 차가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밤의 풍경을 즐기러 찾아왔어요. 주변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특별한 장소를 경험하러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본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보물은 그 이야기에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있으며 그 정신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도시 풍경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배운 교훈들을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모든 곳에는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저 시간을 내어 듣고 배우려 한다면 말이에요. 케이블카 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꼭 전하겠다고요. 신라 시대에 발달된 천문학, 한국 장인들의 예술적 업적, 그리고 한국 불교가 간직한 깊은 철학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려 할 때 가장 깊은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이요. 서울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무수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예상치 못한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제 역사적 이해를 바꿔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꿔주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제 연구의 한 장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익숙한 강의실, 그 강단에 서 있으면서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고대 문명에 대해 수백 번은 강의했을 그 나무로 된 강단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자리를 가득 채우고 노트북과 펜을 준비했지만 오늘의 강의는 평소처럼 로마 유적이나 이집트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는 날과는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말문을 열면서 앞에 있는 열정 넘치는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고대 문명에 대해 중요한 건 이미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해질녘 경복궁의 멋진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몇몇 학생들이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라고요. 이 궁궐은 인간 정신에 대해 놀라운 걸 보여줘요.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경복궁은 여러 번 지어졌다가 파괴되고 다시 재건된 곳이에요. 침략자들이 한국 문화를 없애려 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시 세웠어요. 자기 집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상상해보세요. 포기하는 대신 더 아름답게 다시 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 첨성대 사진이 나왔어요. 자, 이걸 자세히 보세요.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냥 단순한 돌탑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유럽이 암흑기에 있을 때 한국의 과학자들은 여기서 별과 행성을 관측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밤하늘을 연구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했던 거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카터 교수님, 왜 이런 걸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던 걸까요? 그 질문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한국에 가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질문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라. 사실 저도 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실수죠. 이미 유명한 문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 같은 곳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쳤던 거예요. 불국사 사진으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나무로 된 건물들이 돌로 된 테라스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찰은 저한테 건축이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여기 이 석탑들 보이죠? 다보탑 이미지를 확대하면서 설명했어요. 이 석탑들은 13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어요. 시멘트도 현대 기술도 없이 딱 맞게 잘린 돌들을 서로 맞물리게 쌓아 올린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단순히 건축가가 아니라 예술가이자 뛰어난 공학자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어떤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강의를 진행하며 경주 골목길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고대 왕릉이 도시 한가운데 초록 언덕처럼 솟아있는 모습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있는 슈퍼마켓 옆에 1500년 된 왕릉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역사가 박물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은 씨 이야기도 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준 역사학자였어요. 그녀가 말하더라고요. 돌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건물마다 추억이 담겨 있고 유물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며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어요. 제 경력 대부분을 고대 유물을 발굴하고 오래된 문명을 연구하는 데 쏟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땅을 파서 찾는 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 가장 큰 발견이 나와요. 마지막 슬라이드로는 현대 서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옥이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에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며 결론을 이어갔어요. 고고학자와 역사가로서 우리의 일은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돕는 일이에요. 모든 문화와 문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들이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걸 알아채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이 그들 눈에도 비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에 고대 문명에 대해 읽게 될 때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장 강렬한 교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더 나은 고고학자, 더 나은 선생님, 그리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줬어요. 강의를 마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보니 한국의 이야기가 저만큼이나 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 깨달았던 걸 알게 되었기를 바랐어요. 세상 모든 문화는 아무리 처음엔 낯설어 보일지라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값진 지혜를 품고 있다는 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순간이었습니다.